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65세 미자. 그리고 그녀 곁을 맴돌던 새 남자. 든든함으로 다가온 칠순의 상식. 살뜰함으로 위로하던 김 사장. 젊음으로 웃음을 주던 병재. 하지만 한 여인에게 쏠린 마음은 곧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결국 칼끝과 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헐거운 문고리, 겹쳐진 발자국, 깨진 술잔, 그리고 피로 물든 겨울밤의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과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시골 마을 한 귀퉁이에 작은 백반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은 바람과 햇볕에 발에 휘어지고 글씨는 삐뚤빼뚤 남아 있었다. 문턱에는 세월의 발자국이 수십 년치 겹겹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유리창 안쪽으로는 늘 김이 차올라 있었고 겨울 아침마다 그 김은 마을 사람들의 속을 덮여주었다. 주인 미자 씨는 65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도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낮에 그녀는 늘 손님들에게 퍼주듯 국을 떠주고 밥을 내주었다. 허기를 채우는 일은 그녀에게 곧 삶의 의무였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늘 이 집을 찾았다. 아침이면 미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불을 켰다. 커다란 사골솥에서 김이 오르고 무와 파가 국물 위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손이 빨라 무 하나 감자 하나를 썰어 넣을 때마다 솥은 덜컹거리며 대답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으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국물이 퍼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눈 덮인 골목을 걸어 이 집을 찾았다. 낮에 백반집은 늘 시끌벅적했다. 장터에서 막 돌아온 아낙네가 김치 좀 더 달라고 하고 아이들은 난로 앞에서 고구마를 불며 서로 차지하려 다투었다. 노인은 국물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두 공기를 비웠다. 미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넉넉히 퍼주었고 사람들은 국 한 사발에 겨울 추위를 잊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국을 뜰 때마다 숟가락에 담긴 건 따뜻한 마음 같았다. 낮에 미자는 마을의 어머니와 같았다. 밥상 위에서 웃음이 돌면 소문도 잠시 잠들었고 허기가 채워지면 얼굴에 빛이 돌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자를 존경했고 그녀의 국물을 고맙게 여겼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미자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졌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상을 닫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지런히 놓으면 방 안은 갑자기 넓고 고요해졌다. 그녀는 작은 상 위에 남은 반찬을 올리고 남편 사진을 가운데에 두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같은 표정이었다. 변하지 않는 미소, 변하지 않는 눈빛. 그 앞에 앉은 미자는 막걸리 잔을 놓고 낮에 삼킨 말들을 조용히 풀어놓았다. 당신 오늘도 장사 잘했어. 낮에는 웃었지만 사실 마음은 자꾸 허전했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 해도 밤에는 아무도 없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방 안에서만 맴돌았다. 유리창을 넘어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 듣는 사람은 사진 속 남편뿐이었고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이 돌아오지 않는 밤이 길어질수록 미자는 사람의 온기를 더 자주 그리워했다. 가끔은 잠자리에 누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나는 누구와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움이 너무 깊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합리화 뒤에는 허전함이 남았다.
공허함은 점점 더 크게 자라 결국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겨울밤은 길었다. 밖에서는 눈발이 간간히 날리고 골목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발자국이 하나둘 생겨났다. 때로는 설비 일을 보러 왔다는 상식의 발걸음이었고, 때로는 장 보던 짐을 내려놓고 들르는 김 사장의 발걸음이었다. 혹은 새로 이사온 병제가 늦은 시간 불쑥 들어오는 발걸음이기도 했다. 낮에 미자는 모두에게 똑같이 국을 퍼주었지만 밤의 미자는 조금 달랐다. 상식의 든든함은 지붕 같았고 김 사장의 살뜰함은 국물 같은 위로가 되었으며 병제의 밝음은 얼어붙은 창틀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미자의 마음은 하나로 묶이지 못한 채 세 방향으로 갈라져 흔들렸다. 밤마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이어갔다. 당신, 나는 누구의 잘못도 만들고 싶지 않아. 그저 이 긴 밤을 조금 덜 춥게 보내고 싶을 뿐인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오히려 미자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문고리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그 침묵을 대신해주는 대답 같았다. 그렇게 낮에는 누구나의 허기를 채워주는 여인, 밤에는 누구도 모르는 허기와 외로움에 잠긴 여인. 미자는 두 얼굴로 하루를 살아갔다. 낮의 따뜻함과 밤의 고요가 반복되며 마을과 그녀의 삶은 묘한 긴장을 품고 흘러갔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사건의 씨앗이 천천히 싹트고 있었다. 백반집을 드나드는 발자국 중에는 늘 세 사람이 눈에 띄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지만 유독 이 세 남자는 미자의 집을 자주 찾았고 밤마다 그 그림자가 겹쳤다. 첫 번째는 상식 씨는 68살입니다. 평생 설비 일을 해왔고 굵은 어깨와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많지 않았으나 내뱉는 문장은 늘 단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은 삼가며 꼭 필요한 지적만 했다. 어느 날 전등을 갈던 그는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혼자 사는 집은 문고리가 생명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앞으로 그 문을 지켜주겠다는 의지처럼 들렸다. 그 이후로 상식의 발걸음은 자주 미자의 집 앞에 멈추었다. 그의 존재는 든든했지만 그 든든함이 점차 소유의 기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미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김 사장은 74살입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굳은 살이 두툼한 손, 고단한 노동이 새겨진 어깨. 하지만 성격만큼은 살뜰했다. 늘 군고구마나 감자를 챙겨와서 미자에게 건넸고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는 말수가 적으면서도 미자를 향한 시선만큼은 언제나 따뜻했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을 즈음에도 밤은 길어 누가 곁에 있어야 하오라며 은근히 자리를 지키려 했다. 그는 보호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그 마음은 무겁고 정직했지만 질투의 불씨가 깔려 있었다. 세 번째는 병재 씨는 57살입니다. 마을로 이사 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활달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장사를 하다 실패한 뒤 이곳으로 내려와 새 삶을 꾸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늘 밝았고 미자를 향해 누님, 이 집은 냄새부터 포근하네요라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 말은 진심이자 외로움을 달래려는 몸부림이었다. 병재는 자신을 아들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젊었지만 동시에 남자로서 다가가려는 기운도 숨기지 않았다. 늦은 시간 다른 이들이 다 돌아간 뒤 찾아와 자리에 앉는 그에게서 미자는 잠시 봄의 빛을 보았다. 세 남자는 모두 달랐다.
상식의 든든함은 미자에게 지붕 같았고 김 사장의 살뜰함은 국물 같은 위로였다. 병재의 밝음은 얼어붙은 창틀을 녹이는 햇살 같았다. 미자는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셋 모두에게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누구와도 약속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외로운 밤을 조금 덜 춥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셋 중 누가 더 가까운지, 누가 더 따뜻한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세 남자의 발걸음은 자주 띄었다. 누군가는 도와주는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왜 밤마다 저 집을 들락거리나라며 수군거렸다. 짧은 말들이 쌓이며 풍문이 되었고 풍문은 서서히 의심으로 변했다. 낮에는 미자가 모두에게 똑같이 밥을 퍼주었지만 밤에는 셋의 시간표가 묘하게 겹쳤다. 상식은 9시 즈음에, 김 사장은 10시 반 즈음에, 병재는 11시 이후에 찾아왔다. 마치 서로 겹치지 않으려는 듯 정해진 순서처럼 보였지만 긴 겨울밤에는 종종 시간이 어긋났다. 새 발걸음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난로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아래에서 눈빛과 마음은 차갑게 부딪혔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김 사장은 묵묵히 군고구마를 내놓고 상식은 고쳐야 할 곳을 두리번거렸다. 병재는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얇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먼저다. 내가 지켜야 한다. 세 사람 모두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다. 미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했다. 그러나 모른 채 하는 것 역시 결국은 알면서 외면하는 일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그녀의 마음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세 남자의 발걸음은 점점 더 자주 미자의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발자국이 겹치는 소리는 마침내 사건의 불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을은 작았다. 작다는 건 곧 한 사람이 흘린 숨결이 골목 끝까지 닿는다는 뜻이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번만 서는 정류장은 늘 같은 시간을 반복했지만 사람들의 말은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낮에 나온 한 줄이 밤이 되면 두 줄이 되었고 새벽을 지나면 모양을 바꾸어 세 줄이 되어 돌아왔다. 그 말들이 향하는 곳은 대개 두세 군데뿐이었다. 술집의 뒷문, 경로당의 마루, 그리고 미자의 백반집. 겨울은 풍문의 제격이었다. 눈은 소리를 감추고 차가운 공기는 입술을 모으게 했다. 모여든 입술이 내놓는 작은 말들이 난로의 열기를 타고 천천히 커졌다. 낮에 미자는 밥과 국으로 허기를 덮어주었지만 밤에 미자는 누군가의 추측으로 덮였다. 추측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도와주려는 걸 거야. 혼자 사니 누가 지켜줘야지. 그러나 조심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심이 길어지면 지루해졌고 지루함은 자극을 원했다. 자극은 사소한 단어의 어미에서 태어났다. 그 시간에 매일 셋이나 한겨울의 태양은 짧았고 그림자는 길었다. 오후의 그림자 속에서 장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얇게 이어졌다. 고추를 팔던 손이 잠깐 멈추고 팔을 다듬던 칼날이 공중에서 빛을 잃는 순간마다 미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그 집 국물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요즘은 밤에만 국이 더 진하더라고 덧붙였다. 농담처럼 떠오른 말이 농담으로만 남았다면 좋았겠지만 농담은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방향은 사람의 얼굴을 타고 움직였다. 상식이 지나가면 문고리 얘기가 붙고 김 사장이 보이면 밥은 밤에 더 맛있지라는 말이 붙었다. 병재가 멀리서 손을 흔들면
누군가의 미간에 아주 얇은 주름이 생겼다. 미자는 낮의 소란 속에서 풍문의 기척을 느꼈다. 그 기척은 바닥에 고인 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다. 손님이 남긴 젓가락의 방향, 빈 그릇을 포개는 속도, 계산대 앞에서 동전이 부딪히는 힘.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변했다. 평소보다 짠맛을 묻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고 고맙다는 인사 뒤에 붙는 침묵이 길었다.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웃음의 가장자리가 말라붙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풍문은 경로당을 통과하며 나이를 먹었다. 나이를 먹은 말은 확신을 가장했고 가장한 확신은 사람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미자가 들고 가던 장바구니가 눈길에 미끄러져 고꾸라질 뻔했을 때 서너 개의 손이 동시에 나타나 잡아주었다. 그 손들 속에 상식도 김 사장도 병재도 없었다. 그럼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미자의 발목에서 문고리로, 문고리에서 가게 안쪽으로, 안쪽에서 사진 앞으로 순서대로 이동하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시선은 말보다 뚜렷했다. 뚜렷한 것일수록 부드럽게 닫혔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미자는 창턱을 닦았다. 얼어붙은 성에가 손바닥 열에 살살 녹았다. 유리창 바깥으로 겨울 햇빛이 흩어지고 안쪽으로는 흰 김이 차올랐다. 유리창은 늘 양쪽의 온도를 품었다. 그 경계가 너무 얇아서 밖의 한기와 안의 온기가 한 장의 투명함 위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미자는 생각했다. 지금 내 삶도 이 창과 같은가. 한쪽은 따뜻하고 다른 쪽은 차갑고 그 사이의 경계는 너무 얇아서 작은 손끝에도 흔들리는가. 풍문은 사람들의 일과도 바꾸었다. 상식은 낮에 일부러 더 자주 들렀다. 낮에 들르는 발걸음은 설명이었다. 나는 굳이 밤이 아니어도 온다. 설명은 때로 변명이 되었고 변명은 때로 자격이 되었다. 김 사장은 장을 볼 때 미자의 몫을 더 챙겼다. 무 2개면 하나 더, 감자 한 봉지면 작은 봉투 하나 더. 더 챙기는 일은 배려였지만 배려는 쉽게 증표가 되었다. 병재는 오히려 낮의 모습을 감추었다. 낮에 그는 풍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밤에 그는 풍문을 잊고 싶었다. 잊고 싶은 마음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여러 번 갈라졌다. 마을의 길목에 서 있는 버스는 묵묵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정차, 정해진 동선. 버스는 사람을 데려오고 데려갔다. 타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손잡이를 잡았다. 내리는 사람들은 각자의 표정을 가방 속에 넣고 내렸다. 버스 기사만 풍문이 닿지 않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다. 가장 이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 그 사이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풍문도 커진다는 사실을. 미자는 때때로 첫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타야 할 건 이 버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다른 버스는 아닌가. 방향을 바꾸는 법을 잊어버린 승객처럼 그녀는 늘 같은 정류장에서 같은 시간에 서 있었다. 소문은 결국 증거를 찾는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처럼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 헐거운 문고리는 완벽한 대상이었다.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마음이 열린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쉽게 열린 마음은 쉽게 들어온 발자국으로 연결되었다. 발자국은 셋이었다. 셋이라는 숫자는 풍문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셋 중에 누가 먼저냐, 셋 중에 누가 더 오래 머무르냐, 셋 중에 누가 더 깊이 들어가느냐. 질문은 사실을 묻기보다 순서를 묻고 순서를 믿기보다 경쟁을 믿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공터에서 작은 눈싸움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만든 눈덩이가 허공을 가르고 웃음이 공중에서 터졌다. 그 웃음의 잔향 속에서 어른들이 모여 손을 비볐다. 손을 비비는 동작은 춥기 때문이었지만
손과 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장이 오갔다. 문장은 대답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문장을 불렀다. 다음 문장은 더 빠르고 더 굵었다. 더 굵어진 문장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사람을 휘감았다. 미자는 풍문의 속도를 감당하려 애썼다. 더 많이 웃고, 더 넉넉히 퍼주고, 더 일찍 문을 열었다. 더 많이 하는 일은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았다. 가끔은 덜 하는 일이 더 큰 신뢰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덜 한다는 선택을 하기에는 미자의 손이 너무 오래 퍼주는 일에 익숙했다. 익숙함은 심장을 지나 손끝으로 먼저 간다. 손끝이 멈추려면 심장이 먼저 멈춰야 한다. 그녀는 손을 먼저 멈출 수 없었다. 풍문이 무르익을수록 새 남자의 마음도 형태를 갖추었다. 상식은 보호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했다. 보호란 말은 때로 울타리였고 때로는 담장이었다. 울타리는 지켜주지만 담장은 가둔다. 김 사장은 정성의 언어로 자신을 증명했다. 정성이 쌓이면 빚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받는 쪽의 마음이 빚을 떠안는다는 뜻이었다. 병재는 회피의 언어로 자신을 유지했다. 낮엔 사라지고 밤에 나타나는 습관은 책임을 흐리게 만들었다. 흐려진 책임은 쉽게 감정으로 보였다. 감정은 쉽게 변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이 잠시 방향을 바꾸는 저녁 무렵, 미자는 가게 문턱에 서서 골목을 보았다. 눈이 녹은 자리에 질척한 흙이 드러났다. 흙 위로 작은 물길이 생기고 물길 위로 얇은 얼음이 얹혔다. 얼음은 해가 기울면 더 단단해졌다. 낮의 온기와 밤의 한기가 하루에 몇 번씩 밀고 밀리는 자리였다. 그 위를 사람들의 발자국이 지나갔다. 발자국은 방향이 같지 않았다. 어떤 발은 가게로, 어떤 발은 시장으로, 어떤 발은 버스 정류장으로, 어떤 발은 집으로. 발자국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며 미자는 깨달았다. 풍문은 언제나 가운데를 비워놓는다는 사실을. 가운데엔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가운데 서야 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그날 밤 미자는 남편 사진 앞에서 잔을 놓지 않았다. 잔의 테두리로 빛이 묻어났다. 국솟은 약불에서 조용히 끓었고 난로의 숨은 고르게 이어졌다. 방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오직 그녀의 마음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리란 어쩌면 아주 단순한 말일지도 모른다. 필요할 때 열리고 필요할 때 닫히는 문, 지켜야 할 때 지키고 놓아야 할 때 놓는 손, 들어야 할 때 듣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입. 그 단순함이 가장 어려웠다. 풍문은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다음을 부른다. 다음은 대개 사건이었다. 사건은 누구의 의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개의 작은 습관, 몇 가지의 미뤄진 약속, 한두 번의 겹쳐진 발자국,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침묵. 그런 것들이 시간을 타고 쌓여 어느 날 저녁 아직 닫히지 않은 문고리 근처에서 서로의 어깨를 불러 모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마을은 조용했고 백반집은 따뜻했으며 미자는 미루고 있었고 새 남자는 증명하고 있었다. 증명하려는 마음과 미루려는 마음이 한 방에서 마주치는 순간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 풍문은 계속 자랐다. 그리고 모든 풍문은 끝내 한 가지 질문으로 모였다. 그 집의 밤에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가? 질문이 길어질수록 대답은 짧아진다. 짧은 대답은 대개 틀린다. 틀린 대답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더 멀어진다. 진실이 멀어질수록 문고리는 더 헐거워진다. 헐거워진 문고리는 결국 누군가의 손을 부른다. 첫 균열은 소리로 시작되었다. 금속이 미세하게 떠는 소리, 손끝에서 전해지는 헛도, 겨울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문턱과 맞물리지 못해 내는 얕은 마찰음.
그 소리는 낮에는 소소한 생활소음 속에 묻혔지만 밤에는 방 안의 숨소리와 거의 같은 크기로 커졌다. 미자는 종종 잠자리에 들기 전 문고리를 한 번 더 눌렀다. 문을 닫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닫았다는 확신이 의심으로 변하기 전에 마음을 달래려는 습관이었다. 오래된 집은 이런 습관을 잘 기억했다. 한 번 생긴 습관은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마을의 겨울은 행동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해가 짧아지고 사람의 동선이 줄어드는 만큼 남는 시간은 생각으로 채워졌다. 미자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손을 더 움직였다. 문턱을 닫고 유리창 성에를 벗기고 날로 주변의 재를 걷어냈다. 손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게 정리되었지만 마음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고인 것은 대개 소리로 먼저 드러났다. 헐거운 문고리의 소리처럼 여러 번의 내일이 지나갔다. 내일 바꾸자는 말은 내일이 오면 오늘로 바뀌었고 오늘엔 늘 더 급한 다른 일이 끼어들었다. 상식에게도 미자에게도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헐거운 문고리는 늘 급한 일 다음으로 밀렸다. 긴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 무심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돌아오곤 했다. 균열은 대체로 그 과정을 탔다. 문고리의 헐거움은 발걸음의 패턴을 미세하게 바꾸었다. 낮에는 대문을 크게 두드리지 않아도 미자가 금방 알아챘다. 밤에는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누가 왔는지 대략 짐작했다. 무게감 있는 발은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가 들어왔고 가벼운 발은 문 쪽에서부터 실내로 곧장 이어졌다. 문이 쉽게 열리는 집은 방문을 망설이게 만들지 않았다. 망설임이 사라지자 방문 사이의 간격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루에 한 번 들르던 발걸음은 이틀에 3번으로 바뀌었다. 같은 사람이 더 자주 오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게 맞은편 가로등은 밤마다 다른 그림자를 만들었다. 눈의 두께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와 선명도가 달라졌다. 헐거운 문고리는 그 그림자들에게 시간을 부여했다. 약속한 적 없는 시간표가 서서히 정리되었다. 상식의 그림자는 비교적 이른 밤, 김 사장의 그림자는 한밤의 중턱, 병재의 그림자는 자정 직전. 그 시간표는 겹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출발했지만 겹치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실히 의식하게 만들었다. 의식은 곧 구분이 되었고 구분은 곧 서열로 변했다. 서열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을수록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오후 눈이 곱게 내렸다. 눈발이 얇아진 해걸음 무렵 지역 통신사가 가로등 근처 기둥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다. 관리 목적이었다. 눈 쌓인 날 차량 접촉을 확인하고 야간 소란을 기록하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누군가는 그 카메라가 백반집 앞 골목을 한 프레임에 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알아차린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알아차린 몇 명의 침묵은 곧 풍문과 합쳐져 무언의 관찰이 되었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강한 건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환경이었다. 그 믿음은 행동을 바꾸었다. 누군가는 골목을 돌아 들어왔고 누군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했다. 미자는 CCTV에 무관심하려 했다. 무관심은 방어였다. 무엇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을 신경 쓰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대신 가게 안의 질서를 더 정확히 만들었다. 칼은 칼집에, 커터는 서랍 맨 안쪽에, 공구는 공구 가방에. 그 질서는 안전의 이름을 가졌지만 역설적으로 방 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가
누구에게나 명료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돈된 풍경은 눈에 익기 쉽고 익은 풍경은 필요한 순간에 재빨리 떠올랐다. 필요가 보호를 의미하는지 위험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다. 첫 균열은 물건이 아닌 마음에서 먼저 벌어졌다. 상식은 헐거운 문고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유를 덧붙였다.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 그 이유는 그가 일하는 직업적 자존심과도 닮아 있었다. 술이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고치는 사람만이 망가짐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밤의 골목을 조금 더 길게 걷게 만들었다. 김 사장은 다른 방식으로 균열을 느꼈다. 그에게 균열은 마음의 자리 이동이었다. 늘 앉던 자리에서 한 뼘 더 안쪽으로, 늘 머물던 시간에서 15분 더 늦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자신이 오래된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함께 자랐다. 병재에게 균열은 가벼움의 지속이었다. 쉽게 열리는 문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환영처럼 느껴졌다. 환영에 익숙해질수록 초대받지 않은 자리라는 감각은 희미해졌다. 희미해진 감각은 책임을 옅게 만들었다. 미자는 균열을 봉합하려 했다. 더 일찍 문을 닫아보고 더 조용히 전등을 껐다. 그러나 조용함은 소문과 균열의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오히려 집안의 정적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잡음은 커졌다. 잡음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행동을 이끌 만큼 힘이 있었다. 잠들기 직전 문고리를 한 번 더 만지는 일은 하루에 2번, 3번으로 늘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은 종종 그녀를 현실로 데려왔다. 현실은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보다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 무렵 마을 한켠에서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새벽에 창고 자물쇠가 한 번 돌아가 있었고 슈퍼 앞 진열대의 계량 저울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졌다 돌아왔다. 큰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큰일이 아니어야 했던 일들이 같은 주에 2번, 3번 겹치자 사람들은 서로의 문고리를 이야기했다. 그 대화는 어김없이 미자의 집으로 이어졌다. 혼자 사는 집이라는 조건은 풍문의 무게를 배가시켰다. 그 조건은 때로 도움을 부르는 신호였고 때로 의심을 불러들이는 증거였다. 두 신호가 같은 문 앞에서 충돌했을 때 균열은 더 넓어졌다. 하루는 해가 일찍 져버렸다. 구름이 두꺼워 골목이 빨리 어두워졌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눈의 냄새가 가득했다. 미자는 낮 장사를 서둘러 마치고 정리했다. 밤은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난로에 불을 낮추고 사골솥을 약불에 올려두었다. 국물의 호흡이 가늘어졌다. 가게 안의 물건들은 저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오직 문고리가 제 생각을 하는 듯 바깥 바람에 맞춰 아주 작은 진동을 보였다. 그날 밤 발자국 소리는 시간표를 지키지 않았다. 먼저 온 발은 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다음 발은 가게 옆 담장 쪽으로 돌아 들어왔다. 마지막 발은 아주 늦었다. 늦은 발은 발자국 대신 유리창에 남은 손자국으로 자신의 도착을 알렸다. 손자국의 크기와 간격은 급한 숨과 비슷했다.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유리창을 더 뿌옇게 만들었다. 뿌연 면 위에는 방 안의 물건 배치가 쉽게 떠올랐다. 테이블의 모서리, 공구 가방의 자리, 칼집의 위치, 사진의 각도. 균열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형태를 갖춘 균열은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건은 대체로 형태를 갖춘 균열의 다음 장면으로 왔다. 그 장면을 끝내 바꾸지 못한 것은 작은 일들을 뒤로 미루는 버릇이었다. 내일, 그 다음 날, 다음 주. 미뤄진 날들 사이로 누군가의 마음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누군가의 마음은 권리로 바뀌었고
누군가의 마음은 면허처럼 변했다. 확신과 권리와 면허는 한 방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보증했다. 보증된 마음이 같은 밤에 같은 문 앞에서 마주 설 때 금속의 헐거움은 더 이상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미자가 문고리를 눌렀을 때 금속은 그녀의 체온을 받아 잠시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금속은 곧 차가워졌다. 차가워진 금속은 제 소리로 돌아왔다. 그 소리는 오래전부터 있던 소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다. 또렷한 소리는 예고처럼 들렸다. 예고는 막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지만 막지 못하는 종류의 밤이 있었다. 겨울밤의 길이는 사람의 시간을 바꾸었다. 해가 짧아지고 골목이 일찍 어두워질수록 발걸음은 저마다 다른 길을 찾아 움직였다. 그러나 어떤 발은 반드시 같은 자리로 향했다. 미자의 집 앞이었다. 눈발이 잦아드는 날이면 눈 위로 찍힌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하루에도 세 갈래의 발자국이 서로 다른 시간에 들어와 서로 다른 무게로 찍혀 있었다. 낮에는 눈이 녹아 사라졌지만 밤이 되면 다시 새로운 발자국이 겹쳐졌다. 겹쳐짐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겹치는 순간마다 서로의 존재가 의식되었고 의식된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간표가 있었다. 상식은 9시 즈음, 김 사장은 10시 반쯤, 병재는 11시가 넘어야 나타났다. 이 시간표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 손으로 정리해둔 듯 일정했다. 각자의 시간대가 있었기에 불편한 만남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표는 계절의 길이와 사람의 욕심 앞에서 서서히 흐트러졌다. 추위가 심한 날에는 더 일찍 오고 싶었고 눈이 많이 쌓인 날에는 늦게라도 한번 들르고 싶었다. 그렇게 조금씩 틈이 벌어졌다. 벌어진 틈 사이로 겹침이 생겼다. 겹쳐진 발걸음은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었다. 누군가는 떠나려는 순간에 다른 누군가가 도착했고 서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이미 얇은 긴장이 섞여 있었다. 발자국이 같은 시간대에 2개, 3개 찍히는 날이 잦아지자 웃음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공기가 잠깐 스며들었고 잠깐 스며든 차가움은 눈발보다 오래 남았다. 시간표가 겹칠수록 방 안의 공기도 변했다. 난로는 여전히 장작을 태우며 따뜻했지만 따뜻한 기운 아래에 얇은 냉기가 깔렸다. 상식의 굳은 어깨는 벽을 넓게 차지했고 김 사장의 묵직한 존재는 테이블의 한쪽을 붙잡았다. 병재의 밝음은 공기를 가볍게 만들려 했지만 그 가벼움마저 때로는 긴장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눈빛은 부드럽게 섞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해 오래 머물렀다가 괜히 다른 물건 위에 시선을 흩뜨리곤 했다. 물건은 무심했지만 무심한 물건들조차 그 시선을 오래 기억하는 듯 했다. 미자는 겹쳐지는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할지, 누구의 시선을 먼저 받아야 할지, 작은 선택 하나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애써 균형을 맞추려 했다. 국을 같은 양으로 퍼주고 잔을 같은 속도로 채우며 웃음을 동일하게 나누었다. 하지만 균형은 완벽할 수 없었다. 아주 작은 차이, 잔을 먼저 내민 순서나 눈길이 머무른 시간 같은 사소한 일들이 미묘한 갈등을 낳았다. 그 사소함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자라났다. 겹쳐진 시간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다. 낮에 골목을 지나던 주민들은 눈 위에 겹쳐진 발자국들을 보았다. 같은 길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깊이의 발자국이 3겹씩 찍혀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이미 질문이 있었다. 같은 집을 같은 밤에 같은 사람들이 왜
질문은 곧 풍문으로 이어졌다. 풍문은 더 빠르게 자라났고 풍문이 자라날수록 발걸음의 겹침은 더 무거워졌다. 겹침은 소리를 바꾸었다. 문이 열리는 덜컥거림, 의자가 끄는 마찰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각각은 일상의 소리였지만 두세 겹으로 동시에 들릴 때면 마치 맞부딪히는 금속성처럼 변했다. 금속성의 울림은 방 안에 얇은 칼날을 남겼다. 칼날은 아직 휘둘러지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도 위험을 품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미자는 밤마다 더욱 긴장했다. 낮에는 여전히 활짝 웃고 손님을 맞았지만 해가 지면 마음속에서 다른 계산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올까? 혹은 오늘은 누가 겹칠까? 그 계산은 정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키웠다. 불안은 예고처럼 다가왔고 기대는 핑계처럼 따라왔다. 어느 늦은 밤 새 발걸음이 거의 동시에 문 앞에 도착한 적이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서로를 덮으며 한 덩어리로 엉켰다. 문고리는 덜컥거리며 3번이나 연속으로 흔들렸다. 방 안에 있던 미자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흔들린 건 문고리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었다. 심장의 떨림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보다 확실히 남았다. 그날 이후로 겹쳐지는 발자국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힘겨루기였다. 누가 먼저 문을 여는지, 누가 더 오래 머무는지, 누가 미자의 곁에 더 가까이 앉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툼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없을수록 다툼은 더 치열했다. 치열함은 고요 속에서 자라났고 고요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겹쳐지는 발걸음은 결국 사건의 예고였다. 발자국이 모이고 시선이 모이고 소문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건은 피할 수 없었다. 그 피할 수 없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균형은 깨지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저울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방향을 바꾸었다. 흔들림은 곧 다가왔다. 겨울밤은 길었고 그 길이는 마음의 속도를 바꾸었다. 낮에는 누구나 제 할 일을 하고 돌아다녔지만 해가 지면 골목의 공기는 느려졌다. 눈이 내리면 더 느려졌고 얼음이 엇날이면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조심스러워진 것은 발뿐이 아니었다. 말도 조심스러워졌고 숨도 조심스러워졌다. 말과 숨이 가늘어질수록 대신 눈빛은 또렷해졌다. 그 또렷함이 방 안의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다. 미자의 집 안에는 여전히 난로가 타올랐다. 장작은 일정한 박자로 타들어갔고 국솟은 얕은 호흡처럼 천천히 끓고 있었다. 그러나 따뜻해야 할 공기는 점점 얇아졌다. 얇아진다는 건 무언가가 그 공기 사이로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잡아당기며 서로의 호흡까지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세 남자의 그림자는 시간표를 어기며 점점 더 겹쳤다. 처음엔 서로를 피해 움직였지만 피하는 일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피할수록 눈길은 길어졌고 눈길이 길어질수록 의식은 더 선명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겹침을 피하지 않았다. 겹침을 받아들이면서도 겹침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누가 먼저 앉는지, 누가 난로 쪽을 차지하는지, 누가 미자에게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지.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이 모두 말이 되었다. 상식은 무거운 어깨를 벽에 기대며 공간을 넓게 차지했다. 그는 자신이 방 안의 보호자라는 듯 늘 벽과 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위치. 그 위치는 안심의 자리이자 동시에 주장하는 자리였다. 김 사장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늘 음식에 손을 대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기며 묵묵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음식은 미자가 내어주는 것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집안의 안주인처럼 정리하는 태도는 은근한 권리처럼 보였다. 병재는 자유로움을 무기로 삼았다. 그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웃음을 흘리며 공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종종 얇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웃음소리가 끝난 자리에는 오히려 긴장이 더 선명히 남았다. 미자는 세 사람의 기류를 감지했다. 눈빛 하나, 손동작 하나, 의자 끄는 소리 하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게를 나누려 애썼다. 잔을 같은 속도로 채우고 국을 같은 양으로 퍼주었다. 하지만 완벽한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내민 손이 먼저 잡히고 먼저 마주친 눈길이 먼저 머물렀다. 아주 작은 차이가 곧바로 균열이 되었다. 균열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얇은 공기 속에서 길게 퍼져나갔다. 긴장은 방 안의 물건에도 스며들었다. 난로 위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단순히 물이 끓는 소리가 아니었다. 물방울이 터질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요동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테이블 위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잡음이었지만 그날의 공기 속에서는 칼날처럼 귀에 꽂혔다. 소음은 말 대신 긴장을 증폭시키는 악기처럼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눈발이 다시 굵어졌다. 바람이 골목을 파고들어 눈가루를 밀어넣었다. 창문 유리에 부딪히는 눈송이들이 방 안의 불빛을 잠시 흐트렸다. 흐트린 빛은 사람들의 얼굴 위에 얼룩을 만들었다. 얼굴의 얼룩은 본래의 표정을 가렸고 가려진 표정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았다.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읽으려는 시선이 겹치면서 공기는 더 얇아졌다. 얇다는 건 곧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공기는 거의 투명할 만큼 얇아져 있었다. 세 사람의 호흡은 서로 섞이며 방 안의 불빛과 얽혔다. 불빛은 따뜻했지만 따뜻함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함은 긴장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다. 난로의 불길은 균일했지만 마음의 불길은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소유를 원했고 누군가는 증명을 원했으며 누군가는 자유를 원했다. 세 개의 다른 불길이 하나의 방 안에서 흔들렸다. 미자는 불길 속에서 자신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중심이라는 건 기쁨이 아니라 무게였다. 무게는 어깨를 짓눌렀고 짓눌린 어깨는 피로를 불렀다. 피로는 곧 실수로 이어졌다. 작은 실수 하나가 얇아진 공기를 찢을 수 있었다. 숟가락을 잘못 건네는 일, 눈빛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일, 잔을 먼저 채우는 순서. 그 사소함들이 모두 폭발의 불씨로 변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막는다는 건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이다. 밖의 바람은 점점 더 세졌다. 문고리는 바람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방 안의 긴장과 어울려 묘한 울림을 만들었다. 그 울림은 마치 경고음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듣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균형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은 때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밤은 깊어졌고 공기는 여전히 얇았다. 얇은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지만 아직은 터지지 않았다.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음 순간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곧 왔다. 발자국이 겹치고 눈빛이 교차하며 손이 스칠 때마다 공기는 찢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된 찢어짐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얇아진 공기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다. 다만 결말은 조금 늦게 드러날 뿐이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추웠다. 낮 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골목은 유리처럼 빛났고 집집마다 창문에 성에가 두껍게 끼었다. 미자의 집 역시 다르지 않았다. 유리창은 하얗게 흐려져 있었고 창 안쪽으로는 국솥의 김이 천천히 올라와 유리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방 안은 따뜻했으나 따뜻함은 이미 위로가 아니라 긴장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얇아진 공기가 오래도록 버텨왔지만 오래 버틴 것일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 있었다. 시간표는 이미 깨져 있었다. 상식의 발자국이 9시를 넘기지 않았고 김 사장의 그림자가 10시 반을 기다리지 않았다. 병재의 가벼운 웃음은 11시 이전에 이미 방 안에 스며 있었다. 세 발걸음이 서로 다른 시각에 도착했지만 마침내 같은 방 안에서 겹쳐졌다. 겹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은 필연처럼 준비된 장면 같았다. 난로 앞에 놓인 의자들이 삐걱거렸고 테이블 위 막걸리 잔은 비슷한 속도로 비워졌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공구 가방은 상식의 발밑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김 사장의 손에는 장을 본 봉투가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다. 병재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괜히 기댔다가 웃음을 흘렸다. 웃음은 가벼웠지만 웃음이 멈춘 자리는 오히려 더 무거웠다. 균형은 작은 틈에서 흔들렸다. 미자는 국을 퍼내며 순서를 지키려 애썼지만 한 숟가락이 먼저 채워지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시선의 멈춤은 길지 않았지만 길게 남았다. 얇아진 공기 속에서 그 짧은 순간이 칼날처럼 다가왔다. 공기는 더 이상 숨을 고르게 섞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의 호흡을 더 가까이, 더 무겁게 느끼게 만들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앉은 자세를 고치는 소리였지만 방 안에서는 경계의 신호처럼 울렸다. 잔이 덜컥거리며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졌고 막걸리 한 줄이 흰 천 위에 흘렀다. 흘러내린 막걸리 줄기는 하얀 선이었지만 그 선은 곧 붉은 선으로 이어질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공구 가방이 흔들렸다. 그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며 짧은 울림을 냈다. 금속성의 울림은 사람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방 안의 눈빛이 동시에 그 소리를 향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은 고요가 아니라 폭풍 전의 공허였다. 금속의 울림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묵혀둔 긴장을 일깨웠고 그 긴장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다. 손이 움직였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상식의 손이 칼을 움켜쥔 듯했고 병재의 손이 그 손목을 잡으려 한 듯했다. 김 사장의 몸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중심은 이미 무너졌다. 힘과 힘이 서로를 밀어내며 균형은 한순간에 기울었다. 기울어진 몸이 테이블을 스쳤고 그 충격으로 막걸리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깨진 소리는 방 안의 얇은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칼끝이 허공을 스치고 이어서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감촉이 방 안에 번졌다. 병재의 몸이 움찔하며 앞으로 기울었고 그의 복부에서 붉은색이 천천히 번졌다. 번지는 속도는 느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얼어붙었다. 붉은색이 앞치마를 물들였고 하얀 막걸리 자국 위로 겹쳐졌다. 두 가지 색이 어울리지 못한 채 나란히 섞였다. 병재의 무릎이 바닥을 향해 꺾였다. 김 사장의 봉투에서 감자가 굴러나와 바닥을 튀며 굴렀다. 감자 몇 알은 병재 앞에서 멈췄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상식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들린 칼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미자는 비명과 함께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병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붙잡힌 손은 차갑게 젖어가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얇지 않았다. 얇음을 지나 공기는 깨졌다. 깨진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호흡은 제각각의 속도로 흩어졌다. 상식은 문을 향해 몸을 돌렸고 김 사장은 멍하니 감자를 다시 봉투에 담으려다 멈췄다. 미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나왔고 눈물은 붉은 얼룩과 섞였다. 국솥은 여전히 조용히 끓고 있었지만 그 끓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날 밤의 방 안은 두 가지 냄새로 가득 찼다. 국물의 따뜻한 향기와 금속의 차가운 피냄새. 두 냄새는 한 공간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따뜻해야 할 공간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평범해야 할 밤이 되돌릴 수 없는 장면으로 변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눈은 조용히 쌓이며 방 안의 소란을 가리듯 차분하게 흩날렸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쌓여도 그날 밤의 붉은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균형은 이미 무너졌고 무너진 균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붉은 불빛이 골목의 눈을 천천히 물들이며 다가왔다. 사이렌은 멀리서부터 얕게 울리다가 백반집 앞에서 낮게 멎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나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따뜻했던 집 안엔 국물의 향과 피의 냄새가 얇은 막처럼 겹쳐 있었다. 그 냄새는 말보다 먼저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굳어 있었다. 구급대가 먼저 몸을 낮추었다. 바닥에 엎드린 청년의 호흡을 확인하고 복부의 상처에 압박을 더했다. 붕대가 빠르게 감겼고 붕대 위로 붉은색이 금방 스며들었다. 들것이 펼쳐지고 몸이 올려졌다. 어깨를 짚는 손길마다 작은 신음이 짧게 끊어졌다. 들것이 문턱을 넘어 골목의 얼음 위로 나갈 때 바퀴는 겨울의 유리 같은 표면을 조심스럽게 굴렀다. 누군가는 그 바퀴 자국마저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붉은 빛이 다시 움직였다. 남겨진 것은 깨진 잔, 젖은 천, 팽팽하게 늘어난 정적이었다. 경찰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방을 훑었다. 작은 가게의 공간은 단순했다. 난로, 테이블, 국솥, 사진, 그리고 문 쪽 바닥에 스미는 얼룩. 단순한 공간일수록 변화는 뚜렷했다. 의자가 비껴 서 있는 각도, 떨어진 감자의 위치, 공구 가방의 방향, 칼집의 빈자리. 사소한 것들이 사건의 문장이 되었다. 문장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단을 만들고 문단은 그날의 밤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설명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은 설명 사이로 진실의 그림자가 오고 갔다. 문고리는 그날의 첫 증인이었다. 헐거운 금속은 바람과 손의 흔적을 하나로 묶어 미세한 흔들림으로 답했다. 문턱 앞 얼음 위로는 겹친 발자국이 넓게 번져 있었다. 세 겹으로 시작한 자리 위에 몇 차례 더 밟힌 흔적이 방금 지나간 소란을 말없이 지시했다. 골목 가로등 기둥에 작고 둥근 눈, 지역 통신사가 단 카메라는 차갑고 무표정한 렌즈로 밤을 기록해 두었다. 기계가 가진 객관은 늘 중요한 만큼 늘 빠지는 것들이 있었다. 화면 밖의 호흡, 카메라 뒤의 표정, 렌즈에 닿지 않는 마음의 기미. 객관은 그 부분에서 침묵했다. 진술은 밤새 이어졌다. 종이에 펜이 긁히는 소리가 고요를 대신했다. 손등에 묻은 냄새가 자꾸만 올라와 말을 더듬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빨리 놓아버리려 했다. 붙잡힌 기억은 과장되기 쉬웠고 놓아버린 기억은 쉽게 빠졌다.
빠진 조각이 많아질수록 남은 조각들이 커졌다. 커진 조각은 전우를 삼키며 서서히 다른 형태를 만들었다. 그 형태가 사실인지 사실처럼 보이는 허상인지 밤은 그 구분을 허락하지 않았다. CCTV의 시간은 정직했다. 분과 초가 가지런히 흘렀다. 화면 속 골목은 눈이 얇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길게 번졌다. 그림자는 약속된 순서처럼 나타났다. 이른 그림자, 그 다음 그림자, 마지막 그림자.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겹침. 문 앞에서 잠깐의 정체, 손이 유리창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어깨가 어깨에 가깝게 근접하는 위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간격이 더 짧아졌다. 그 짧아진 간격에 그날 밤의 조급함이 담겨 있었다. 화면은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 실내에서 벌어진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화면 밖의 사람들은 상상으로 메웠다. 상상은 사실로 취급되기 쉬웠다. 미자는 진술대 앞에서 오래 앉았다. 손가락이 자꾸만 서로를 움켜쥐었다. 손등 위 물기와 냄새를 지우려듯 손수건으로 여러 번 문질렀다.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눈은 종종 천장과 바닥 사이를 오갔다. 위로 올리면 방금 전에 김이 보였고 아래로 내리면 바닥에 얼룩이 떠올랐다. 어느 방향도 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렀다. 너무 많은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잊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멈추었다. 멈춤이 길어질수록 옆자리의 시선은 더 무거워졌다. 마을은 새벽에도 깨어 있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게 쪽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숨은 하얗게 보였다. 하얀 숨 사이로 낮에 쌓아 올린 풍문이 조용히 뒤집혔다. 소문은 사건을 만나면 종종 자신을 부정한다. 지금까지의 말들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같은 입에서 다른 문장이 흘러나온다. 안 됐다는 말, 믿기지 않는다는 말, 그럴 리 없다는 말. 말의 방향은 사건의 크기에 따라 단숨에 꺾였다. 꺾인 말 뒤에 남는 것은 빈자리였다. 빈자리는 다음 말을 초대했다. 그 말은 더 조심스럽거나 더 거칠거나 둘 중 하나였다. 병원 복도는 환한 형광등 아래서 무표정했다. 들것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붕대 위에 새어나오던 붉은색은 하얀 천을 더럽혔다. 하얀 천은 더러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불안은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수술실 위 대기라는 두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빛났다. 기다림은 늘 사람을 해석가로 만들었다. 각자 머리 안에서 그들만의 영화가 빠르게 재생되었다. 영화 속 결말은 제각각이었지만 어느 것도 실제를 대신하지 못했다. 해가 떠오르며 마을의 표정이 조금씩 드러났다. 눈 위에 밟힌 밤의 흔적들은 아침 볕에 윤곽을 잃었다. 윤곽을 잃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은 겨울 햇살 아래 더 조용해질 뿐이었다. 가게 유리창의 성에는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새벽에 유리창을 닦는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 자국을 지웠다. 지워진 자리엔 얇은 물기가 남았다. 물기는 곧 증발했다. 증발하는 동안 마음의 어떤 덩어리는 더 단단해졌다. 조서는 마침내 정리되었다. 문장들은 사건의 인과를 설명했고 설명은 법의 언어에 가까웠다. 법의 언어는 추측을 싫어했다. 증거와 진술이 서로를 지지할 때 언어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마음까지 설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마음의 언어는 더 오래, 더 우회적으로, 더 복잡하게 움직였다. 그 복잡함의 중심에 미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국을 퍼주던 사람에서
자신의 손으로 밤을 지탱하던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진실의 조각을 붙드는 사람으로 옮겨왔다. 같은 손인데 역할이 달라지자 무게가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낮에 국을 먹으며 여전히 자신의 허기를 채웠다. 허기를 채우는 동안 사람은 잠시 선량해졌다. 그 선량함은 종종 사건을 잊게 했다. 그러나 잊는 것은 치유와 같지 않았다. 잊는 사이 무언가가 더 깊이 박혔다. 박힌 것들은 시간 뒤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는다. 놓친 것의 시작은 늘 작았다. 헐거운 문고리 같은 것, 쉽게 열리는 문, 겹쳐지는 발자국. 작은 것들이 큰 것을 부른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때 잡지 못했다. 진실의 그림자는 그날 이후로도 집안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낮의 빛과 만나면 길이가 변했다. 빛이 강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오후가 되면 길어져 바닥을 훑었다. 밤이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러나 조심하는 발걸음이 반드시 옳은 길을 보장하진 않았다. 옳음과 안전은 늘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 한동안 문 앞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놓였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위로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화분의 흙은 낮에 햇살에 마르기 쉬웠고 저녁엔 다시 축축해졌다. 물을 준 사람의 마음과 물을 받는 화분의 잎사귀는 서로를 몰랐다. 몰라도 가능한 위로가 있고 몰라서 가능한 위로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둘을 가끔 헷갈렸다. 헷갈리는 동안 시간은 짧고도 길게 흘렀다. 그 무렵 골목 가로등의 카메라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필요할 때 꺼내보기 위해 남겨두었다. 남겨둔 기록은 때로 사람을 구했고 때로 사람을 무너뜨렸다. 어떤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건의 크기보다 때를 더 탔다. 때가 오면 무표정한 렌즈가 감정을 대신했다. 감정의 빈자리에서 판단이 만들어졌다. 판단이 만들어지면 삶은 그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되었다. 새벽 사이렌이 사라진 뒤에도 밤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가게의 난로는 재를 조금 더 품고 있었고 국솥의 표면엔 얇은 기름막이 빛을 반사했다. 그 반사에 미자는 한동안 눈을 두었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 국물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래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나 움직임은 분명 있었다. 그 움직임이야말로 다음 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사와 진술이 정리되어 가듯 삶도 또 다른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정리는 더 조심스럽고 더 무겁고 더 느리게 올 것이다. 밤의 사건은 법의 문장으로 엮이기 시작했고 낮의 삶은 다시 밥의 문장으로 이어지려 했다.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종이에 적혔다. 서로 다른 종이가 서로 다른 서랍에 들어갔다. 서랍은 같은 방 안에 있었다. 같은 방에 있는 두 서랍은 언젠가 반드시 동시에 열릴 날이 온다. 그날 미자는 어느 서랍을 먼저 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순간은 사람을 바꾼다. 바뀐 사람이 다시 방을 바꾼다. 바뀐 방에서 같은 난로와 같은 국솥은 다른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들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시간은 겨울을 조금씩 밀어내며 봄으로 향했다. 그러나 미자의 집안에 남은 공기는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다. 사건은 단 한 번의 칼끝으로 일어났지만 여파는 계절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법은 사건을 문장으로 정리했고 판정은 그 문장을 기반으로 내려졌다. 하지만 판정은 사건을 끝내지 않았다. 판정은 단지 사건을 하나의 형태로 굳혔을 뿐이었다.
그 굳은 형태는 마을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번졌다. 상식은 강도상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정의 벽은 차갑고 의자들은 나무 냄새를 오래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의 무게와 그 손이 선택한 순간을 분명히 기록했다. 상식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숙인 고개는 후회의 표시처럼 보였지만 그 후회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법의 판결문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문장 속에 그의 남은 인생이 길게 눌려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지켜야 했던 손이 결국은 해를 끼친 손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서 직업의 자존심마저 앗아갔다. 김 사장은 혐의가 없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고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사건의 공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무죄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자유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들과 마주해야 했다. 장터에서 감자를 진열할 때 이웃들의 눈은 잠시 멈추었다. 손님들은 말없이 계산을 마쳤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장사를 이어갔으나 장터의 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군고구마의 향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향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병재는 피해자로 남았다. 그의 상처는 몸뿐만 아니라 삶에도 남았다. 복부의 흉터는 봉합되었지만 마음의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병원 침대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빛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해야 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짐이었다. 회복 후에도 그는 예전처럼 웃음을 쉽게 터뜨리지 못했다. 웃음은 상처의 통증을 자극했고 그 통증은 그가 다시 과거의 순간으로 끌려가는 통로가 되었다. 젊다는 것은 그에게 회복의 가능성이었지만 동시에 더 길게 견뎌야 할 시간의 무게이기도 했다. 마을은 판정을 들었다. 법정의 문장은 라디오 뉴스처럼 퍼졌다. 짧게, 간결하게,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읽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문장을 감정으로 해석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안도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같은 문장을 듣고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가 태어났다. 그 다른 의미들이 골목을 따라 퍼져나가며 새로운 풍문을 만들었다. 풍문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번에는 법의 판결을 토대로 또다시 재단된 말들이 오갔다. 미자는 마을의 시선 속에서 다시 국소틀 올렸다. 판정은 그녀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었다. 국물은 여전히 끓었지만 그 끓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변해 있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가게에 들어왔다. 국을 먹으며 허기를 채우고 잠시 따뜻함을 나누었다. 그러나 따뜻함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남았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을의 골목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멈췄고 장터에는 채소가 쌓였으며 경로당에서는 라디오 사연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익숙한 풍경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균열은 건물의 벽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균열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었다.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웃음 뒤에는 짧은 망설임이 따라왔다. 망설임은 곧 거리를 만들었다. 거리는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담장이기도 했다. 법의 판정은 사건을 정의했지만
정의된 사건이 사람의 마음까지 설득하지는 못했다. 미자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느꼈다. 낮에는 여전히 숟가락을 퍼주었고 밤에는 여전히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그러나 그 밤의 고백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털어놓았지만 이제는 죄책과 의문을 털어놓았다. 내가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 내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이번엔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그녀 스스로가 대답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마을의 거리는 판정 이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길모퉁이에 서 있는 가로등은 여전히 밤마다 같은 빛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 있었다. 발자국은 여전히 눈 위에 찍혔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러웠다. 같은 길을 걸어도 발걸음은 서로 어긋나 있었다. 어긋남은 새로운 질서였다. 사건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고 새로운 질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여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었다. 경로당의 낮은 이야기 속에서도,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버스 정류장의 기다림 속에서도 모두가 입을 닫았지만 닫힌 입술 사이로 여전히 말은 흘러나왔다. 그 말은 더 조심스럽고 더 단단해졌으며 더 오래 남았다. 마을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 삶은 사건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 있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처마 끝에 고드름이 하나둘씩 떨어졌다. 똑똑 소리를 내며 흙 위에 부서지는 물방울은 새로운 계절의 박자처럼 들렸다. 마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공기의 결은 달라져 있었다. 사건은 지나갔고 판정도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긴다는 사실을 모두가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빛은 이미 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자는 가게의 셔터를 조금 더 자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루에 몇 시간만 문을 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장사를 이어갔다. 손님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차례로 들어섰다. 국물은 여전히 뜨겁고 깊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소리는 오래된 겨울의 침묵을 서서히 밀어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을 다시 마주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었지만 어색함조차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다. 마을의 골목에도 봄이 스며들었다. 장터에는 푸른 채소가 쌓였고 경로당 라디오에서는 겨울 사연 대신 봄 소식이 들려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도 더 이상 두터운 눈이 쌓이지 않았다. 그 대신 햇살이 내려앉았다. 골목을 걷는 아이들의 웃음은 얼어붙었던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냈다. 그 웃음은 마을의 가장 깊은 상처조차 잠시나마 덮어주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상식은 여전히 교도소 안에 있었고 김 사장은 장터에서 조용히 장사를 이어갔다. 병재는 상처를 품은 채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들의 이름은 사건의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일상의 이름으로도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사건을 기억했지만 그 기억을 전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과 있는 것은 다르다.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오래 남는다. 오래 남은 기억은 조용히 사람들을 바꿨다. 미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잔을 꼭 들지 않았다. 손만 가만히 사진 앞에 두었다. 한참을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어떤 대답이 흘러나왔다. 당신,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은 회복의 신호였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조금씩 배웠다. 다루는 법은 곧 살아가는 법이었다. 살아간다는 건 무너진 곳을 새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 위에서 다시 걸어 나가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미자의 국을 먹으러 왔다. 국은 예전보다 맑았다. 맑다는 것은 국물의 색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뜻했다. 잡음이 적어지고 불필요한 기름이 걷어내진 맛이었다. 사람들은 그 맑음을 숟가락에 담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맑은 맛은 곧 믿음의 맛이었다. 믿음은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거리가 있어야만 서로가 안전하고 그 안전 속에서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 봄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처마 끝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흙을 밟았다. 흙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들자 겨울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사건이 남긴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다. 헐거운 문고리 하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겹쳐진 발자국 하나가 어떤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마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그 기억은 무겁지만 동시에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울타리였다. 미자는 하루를 마치고 가게에 불을 껐다. 국솥은 비워졌고 난로는 재를 남겼다. 창문을 닦으며 유리에 남은 손자국을 바라보았다. 손자국은 햇살에 비쳐 서서히 사라졌다. 사라지는 흔적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모든 흔적은 남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흔적은 사라져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다. 미자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붙드는 말보다 놓아주는 말이 더 필요하다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밥 한 숟갈이면 충분하다고. 그날 밤 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오랜 겨울을 지나온 그녀와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한 말이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위로였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